우리나라에는 한 660만 명 정도의 자영업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자영업 사장님들을 놓고 보면은 한 5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정도에 이제 2,17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자료를 놓고 보면 1,950만 원 정도로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옥우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자율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영업에 대해서 사장님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조금 거리를 갖고 살펴보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실과 미래의 도전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 그리고 사장님들과 같이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660만 명 정도의 자영업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자영업 사장님들을 놓고 보면은 한 5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6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하고 있는 취업한 사람들의 23% 정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한 7번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아주 높은 수치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2023년 지금 현재 8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청년층 뭐 30세 미만 아무래도 적겠죠. 한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세에서 39세 청년층이 한 12% 정도 됩니다. 반면 이제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년들은 많이 창업하는 대신에 사실 생존율이 낮아서 또 많이 사라지는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고령 근로자들 이 자영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아직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창업이 이제 가장 증가율로 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창업 업종들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통신 판매업, 공인 노무사, 피부 관리업, 뭐 스크린 골프점, 뭐 지난 1년 동안에는 이제 이런 업종들이 제일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사실 증가율이 빠르다고 해서 덩치가 작으면 그렇게 많이 창업한 건 아니겠죠. 숫자로 놓고 보면은 통신 판매업, 피부 관리소, 교습소, 공부방, 실내 장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고요. 지난 한 4년치를 통계로 놓고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업, 부동산업, 미용실, 커피 음료, 옷가게 이런 산업들이 빨리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서실, PC방, 기타 음식점, 호프점 이런 어떤 업종들이 이제 많이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경향들은 저희가 이게 최근의 어떤 상황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용이한 이런 어떤 업종들에 많이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자영업 부분이 전망이 그렇게 이제 밝지 않다 보니까 아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친 위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본이 적게 들고
폐업 시에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이 적은 어떤 업종들의 초기 자본이 적은 업종들에 진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그 한 예전에는 뭐 새벽 12시, 1시까지 뭐 흥청청 계시다가 요즘 10시, 11시 되면 오늘 집에 가자고 다 흩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회식 문화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를 또 반영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주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음식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창업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이나 어떤 가볍게 그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그 자영업 부분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자영업 부분이 너무 영세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창업 통계를 보고 자영업 창업 통계를 놓고 보면 창업하는 분들의 70% 이상이 5천만 원 미만의 초기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체 신규 창업자들 중에서 한 30% 가량이 이제 그 은행이나 이런 곳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이제 의존을 최소한 일부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혼자 1인 창업이 아니라 고용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 비율이 이제 반이 넘어서 51.6% 정도가 이제 그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좀 애석하게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아직 자영업자 부분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죠. 이제 오히려 뭐 그렇게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득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달리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영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이기도 하면서 근로소득이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매출이 올랐다라고 해서 또 반드시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매출에서 비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 또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자영업 부분은 이게 이 소득이 이제 자영업의 상당 부분이 뭐랄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정도에 이제 2,17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자료를 놓고 보면 1,950만 원 정도로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그래도 상위 이제 사업이 잘 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한 5%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이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들 중에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55% 감소했다. 반 이상이 감소했다. 그래서 자영업 부문에서도 사실 이제 영세 사업체에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원자재 값 상승.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유 원재료 이걸 우유 원재료도 원유라고 하더라고요. 이 우유 원재료 가격이 2020년에 리터당 926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10월 현재 그러니까 1,084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0%, 15% 가까이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 선물 가격이 2022년에 그 551달러 톤당이었던 것이 현재 그 톤당 709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격하게 상승. 여기에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비용 압박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에 또 당시에 이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재료값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통화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이 고금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지만은 사실 지금은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자 부담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과거에는 임대료, 뭐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런 부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정권 정부 때부터 해서 사실 그 인건비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해는 이제 2018년, 19년 요 정도 두 해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상승률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0.4% 정도였던 것이 지금 현재 2022년에는 60.9% 정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OECD 국가들을 쭉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높은 편에 속해 있는 건 맞는데 또 우리나라보다 사실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이제 그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프랑스 하면 또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수준이 프랑스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다. 굉장히 높은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특히 이제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신문지상에 보시면 요즘은 이제 식당, 특히 그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냐? 지금 월 300만 원을 줘도 사람들이 안 온다. 왔다가 뭐 하루 일하고 안 한다고 간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 자영업종 쪽에 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걸 같이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많이 쓰는데 불법 체류자마저도 최저임금 이상 주고 고용을 하는 이런 현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제가 좀 천천히 보면은 최저임금이 안 올린다라고 해서 자영업 부분에 이런 비용 부담이 없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던 어떤 그 젊은 층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그 노동시장에 지금 금방 진입한 청년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년층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 잠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주문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그때 일해주는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그죠. 뭐 대리 기사가 대표적인 예일 텐데 그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이 많은 대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위계 관계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 이제 혼자 가서 주문 받아서 일하는 이런 업종들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중한 논의들을 계속 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보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영업의 어떤 체질 자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생존율 통계가 뭐 가장 가까운 통계 20년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직후죠. 예, 20년 말이니까 그 시기인데 20년에 이제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이 64.8%, 65%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한 기업들 중에 35% 정도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고요. 5년 생존율이 33.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창업했던 10개 사업체 중에서 이제 3개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치가 이제 의미하는 걸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이제 통계가 존재하는 28개 나라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평균이 4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나라들의 OECD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창업한 이제 기업들 중에서 5년 반 정도는 이제 5년 이후에 살아남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창업 그러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자영업 중에서도 법인 사업체가 있고 개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생존율은 기업들의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업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법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한 40% 정도라고 한다라면 개인 기업의 5년 생존율은 33% 정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 개인 기업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 부분이 얼마나 이제 생존율이 낮은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수치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쉽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화두를 던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 시기 이전부터 혹은 코로나가 이제 더 가속화시키긴 했는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부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소비자 서비스업들이에요. 근데 소비자 서비스업이 뭔가 다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서비스업이란 건 뭐냐면 사실 다 옛날에는 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살 때는 못 살고 돈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밖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여가를 갖고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밖으로 외주화시켜 나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제 사랑방을 외주화한 거다. 요즘 집에 사랑방 없잖아요. 옛날에는 사랑방에 사람들이 다 오면은 가족들도 모이고 손님도 오면 모이고 사랑방에서 모였습니다. 그죠? 요즘 이제 그 모임을 어디서 하냐면 밖에 나와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제 형태는 이 그 회계를 이제 전산화한다라든지 경리를 전산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 기계가 와서 서빙까지 하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자영업 골목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장점을 잃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현상은 자영업자들이 안 쫓아가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대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방식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방식, 사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어떤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럼 자영업 이렇게 골목 시장이 대규모 마트하고 해서 차이가 뭐냐? 사실 타겟하고 있는 고객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 고객의 관심을 계속 끌고 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의 고유한 속성들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방의 기능,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면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정을 느끼고 소통하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계속 내가 유지하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픽은 제가 이제 대기업이 진입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시장, 자영업, 골목시장 하면은 대형마트보다 더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없으면. 왜냐하면은 대형마트는 물류체계도 자기들 전부 다 하나의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 제품 브랜드도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클수록 사실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골목시장이라든지 자영업 부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익명적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의 그 거주지의 이동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동네의 가치를 지키고 그 동네에서 대면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고도 성장기가 끝난 만큼 점차 되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자영업 부분의 어떤 고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기 핵심이 되는 것은 고객들이 여기에 자영업 부문에 골목 시장에 오는 고객들은 대형마트에 가는 고객들과 다른 고객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은 똑같더라도 골목 시장에 올 때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영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참 우리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임대료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어요. 임대료가 높다라는 것이 문제냐, 임대료가 너무 빨리 상승한다는 게 문제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창업을 해요. 임대료가 높아. 거기에 내가 진입을 해요. 그거는 사실 내가 그 임대료까지 계산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여기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내 브랜드와 가치와 이 사이트에 대한 어떤 충성도까지 충성을 하는 고객들까지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요. 그럼 사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무형의 자산들이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8년에 우리가 그 이제 정부에서 그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을 하고 5년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10년으로 늘어났더니 최근에는 이제 관리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관리비에 얹어가지고 임대료를 관리비로 바꿔가지고 받고 뭐 이런 또 꼼수들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그러니까 뭐 건물주도 사실은 내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에 또 가치를 창출한 어떤 자영업자들의 어떤 공헌들을 동시에 또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개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계속 어떤 그 제도 개선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사회의 문화들을 놓고 보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사회 문화라고 하면은 항상 그 레토릭처럼 항상 있는 말이지만은 아마 제가 지역 사회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사회의 문화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인구 구성이나 거주의 이동이 심했고 또 이제 이 굉장히 그 하나의 유행이나 문화가 발생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역 자체의 고유한 문화들을 조금 더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역 자체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확립해 나갈 그 정체성이 생기고 그 정체성이 브랜드화되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면은 어떤 그 지역마다 굉장히 잘 되는 크게 성장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좀 적게 성장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꾸준한 우리가 뭐랄까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역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결국 뭐 이제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정책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자영업 사업자들과의 노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각계 돌파가 아니라 이 자영업자들과 그 지역 시민들과 이게 지역 지자체 그 정부와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의 장기적인 어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 형성, 이런 어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자영업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영업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영업 부분 항상 경쟁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과 같이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이겨 나가야 되실 자영업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사장님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계속 키워 나가셔야 된다. 이것을 혼자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지역 공동체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지역 정부나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는 이때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중적인 어떤 정책 처방들에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자영업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정책과 그리고 지역 정책의 관점에서 좀 더 이 교육과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굉장히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굉장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자영업은 힘들다라고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영업을 했으니까 정말 나는 이 사회에 그러니까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 지역 사회의 일꾼이야. 난 이 지역 사회의 주인입니다. 정말 나 이 일을 하기가 잘했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